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조금 말씀해 드려볼까 해요. 뭐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 사실 한국은 부동산 불패 심리가 전국적으로 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날짜가 2019년 2020년이죠.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9월 1일 2일입니다. 2일까지 부동산 불패 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IMF 이후로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IMF 때 우리 기업이 이제 막 도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막 저세상을 많이들 본전을 많이 잃으셨죠.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이제 주식이란 걸 처음 하시다가 이제 큰 손해를 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사실 부동산으로 많은 돈이 모였어요. 일본의 부동산처럼 많은 분이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또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제도죠. 전세제도. 자, 그 상승 정도의 폭을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당시 30년 전 정도를 돌아갑시다. 30년 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쨌든 1990년 정도, 그렇게 1990년 경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 그랜저 저 가격이 약 2천만 원 좀 넘었으나 정확하게 뭐 딴지가 실 분들 없겠지. 2천만 원 정도 넘었고,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그 정도 했습니다. 비슷. 근데 지금 현재 현재 2020년 경 그랜저는 이제 당시 최고급 승용차였으니까 지금 현재 G90을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하죠. 약 1억 조금 넘는지 맞죠. 1억 정도 하겠죠. 그럼 지금 현재 강남 아파트 얼마입니까? 강남 아파트. 자, 아파트를 예를 들면 한 20억 정도, 그냥 대충 2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으면 2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차값은 약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이 5배에서 10배 사이에요. 우리가 1990년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과자 같은 것들이나 우리 뭐 제품들, 음료수 가격들 생각을 해보면 당시 캔콜라 2,300원 정도에 사 먹었던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5배 정도의 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전체적인 경기가 5배 정도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의 발전이. 하지만 부동산, 집값은 강남 기준으로 약 100배 이상, 그 이상. 당시에 강남 아파트는 당시에는 최신축이었을 거고, 지금 최신축은 40억대로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이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100배, 어쩌면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는 거야. 문제는 이게 언제 터질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거품 이야기를 하자면 더 끝도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가 또 존재하게 됐냐면, 우리나라에게는 전세제도랑 존재해요. 하지만 전세제도 거기 쪽에서 전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제도 한글 좀 생각이 나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사실 전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빚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원래는 전세제도의 유래가 집의 사용을, 임대주, 그죠? 사용을 허락하면서 내가 돈 좀 빌려줘, 그 대신에 집 좀 써라, 이런 느낌이라고 썼다는 거죠. 돈을 빌리는 제도예요. 돈을 맡겨놓고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 세줄 테니까 돈을 빌리니까 돈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자, 그러면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은 전세를 빚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대출을 들고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이 세대들의 실제 상황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스스로 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전세 세입자 받으면 잠시만 해갖고 받고 주면 되는 거예요. 입주할 때 그 이삿날. 그래서 전세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현재 뭐 아파트,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시다. 강남에 서울권 아파트를 할까? 서울권이나 서울 근교 아파트 대충 1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사서 전세를 주고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여태까지는 일단 10억 정도 하게 된다면 제가 30대 이제 30대 후반 35, 35세,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정도로 생각합시다. 35세 남자 혹은 남녀 합쳐서 부부 합쳐서 합시다. 돈을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까요? 자, 월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계산해 볼까요? 5천만 원 정도. 자, 남자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우리가 대학교를 나가고 군대를 가게 되면 대충 27 정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서 약 7년 동안 연봉 5천만 원을 가지고, 연봉 5천만 원에 뭐 수술 떼고 뭐 생각하면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좀 최소 지출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 4천만 원 정도를 들고 바로 취직, 뭐 8년 정도 공부, 28에 취직했다고 칩시다. 4천만 원, 그럼 4, 7에 얼마입니까? 18, 그럼 3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여자는 30살 정도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또 비슷하겠죠. 25 정도 졸업한다 치고, 여자는 뭐 비하가 아니라 여자도 뭐 전반적으로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모으셔서 2억 정도를 모았다고 생각합시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5억이 돼요. 35살에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사실은. 그 빚을 5억 내겠죠. 그러면 현재 30대 신혼부부 기준 대출 없이 집을 산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거의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빌라죠. 빌라 원룸 건물 다세대 주택 같은 것도 확인해 보면 사실 뭐 10억 정도에서 대구 시세로 10억에서 15억 정도 보통 하고, 좀 비싼 건 20억까지 가더라고요. 15억에서 20억 정도 한다고 칩시다. 대구에 좀 좋은 것들 건물 20억, 15억 정도, 20억 정도 하는데, 여기서 사실 전세 보증금을 사실 5억 이상 잡아줍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뭐 7억 해가지고 15억짜리를 막 3억 정도에 사서 뭐 월 400, 뭐 500 정도, 이게 이제 진짜 되게 괜찮은 매물이에요. 정도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자 빼 은행이자 빠지면 실수입 약 300 정도. 이게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대구 기세로 여러분 대구 부동산 유튜버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뭐 10억짜리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5억 정도 잡혀 있어요. 전세가. 그럼 전세가 다 빚이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전세를 받아 먹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전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상가도 얘기를 들어봅시다. 상가도 다시 보증금 1억, 그리고 뭐 월세 500, 이 정도 되면 되게 고급 상가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그죠? 다세대, 다주택 보자 할게요. 다주택 각종 세금을 올리고 있어요. 꽤 아프게 올리고 있고, 양도세, 그죠? 양도세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얘기는, 양도세, 뭐 증여세 등등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진짜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다주택자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가계 대출이에요.
여기서는 은행 대출 분명히 존재하고요. 전세 대출도 존재합니다. 자, 근데 현재 사실 투기죠. 투자라고 하는데 투기죠. 왜냐면 갭투기입니다. 갭투기. 은행 전세, 그러니까 집을 사서 이것을 전세로 돌립니다. 그죠? 전세로 돌리고. 그리고 그러면 사실 뭐 그냥 다 심플하게 1억짜리 집을 사서 8천 정도의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들고 가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한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대출 받아서. 그죠? 그럼 전세를 돌리고 그 8천 원 들고 가서, 그 담보대출이니까 8천 원 들고 가서 또 다른 이제 뭐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세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전세를 돌리고 그 전세금을 들고 가서 또 더 비싼 아파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다시 갭 투기를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다시 그 돈으로 전세를 돌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더 고가의 집을 사서 다시 전세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면 5채, 6채, 어떤 사람 오피스 10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월세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막 펑펑 쓰고 계시지만 그 사람은 사실 거의 빚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빚이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뭐 갭 투기 관련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재 30대 기준이죠. 30대라고 할 때 30대죠. 40대 젊으신 분들의 집에서 대출,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도 마찬가지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자, 서울권 같은 경우, 서울 근교 도권 같은 경우 10억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10억 정도 하고 사실상 부부가 30대 때 했을 때 남자가 1억 모으면 현실적으로 1억 모아두면 괜찮은 거 1에서 2억 결혼 정년기 때. 그리고 여자분이 1억 5천에서 1억. 안타깝지 여자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하는 게 정상적이더라고. 이거는 굉장히 이 정도면 매우 건실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3억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을 하고 7억을 대출을 받아요.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3천만 원 정도? 3천 몇백만 원이죠? 3천 몇백만 원 정도, 3천 뭐 4천만 원 정도를 가져갑시다. 3,700 정도 되니까 4천만 원 정도 했을 때 3년간 월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죠? 3년간 월 100만 원. 그 이자 때문에 그랬을 때 그 계산을 해보시면, 그럼 그것의 10배 30년간 100만 원씩 내야 돼요. 맞나요? 3년이면 10배니까 3억 정도. 계산이 좀 이상하죠? 제가 좀 이상한데 제가 머리가 지금 새벽에 소리가 안 돌아가서 수학 선생님들이 계산이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7억을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달리로, 복리 아니고 달리로 계산을 해도 복리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얼마가 될까요? 3년에 보통 뭐 1년에 100만 원씩 갚는다고 쳤을 때 7억을 만들려면은 700번을 해야 되죠. 실시간하면 7,700번을 해야 돼요. 그죠? 자, 7억을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대출 비율 계산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1년에 12개월. 그죠? 10년이면 120개월. 그러면은 곱하기 5 정도 해봅시다. 곱하기 5 정도 하면 60개월 되겠다고. 50년에 네? 600개월이 되나요? 자, 7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죠? 7억을 대출을 받으면 100만 원씩 단리입니다. 50년을 갚아요. 달리. 복리가 아니고 실제 더 갚아야 됩니다. 50년. 제 생각에 제가 200만 원씩 30년 정도 갚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갚으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부동산 값은 오르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전세에 대한 대출 비율과 우리가 엄청난 법을, 우리가 비트코인 2018년 상승을 생각을 해보면 2018년 1월 그때 누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을까? 물론 부동산 그만큼 떨어지진 않겠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코로나
이 친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자영업자 다 죽었습니다. 극소수 자영업자분들 제외 상당수다 이거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목숨줄이 위험합니다. 실내로 지금 현재 이게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날짜가 2020년 9월 2일입니다.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매출이 10토막이 났습니다. 10토막 가깝게, 아니, 수익이 10토막이 났습니다. 수익이 10토막. 제가 학원 교습소를 운영할 때 약 월 400에서 500 정도의 매출을 찍어냈었거든요. 전성기 때. 매출이 사실 월세 나가면 400 정도, 350에서 400 정도면 나쁘지 않게 버는 거 세금 다 떼고 그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뭐 최고점을 이야기한 거죠. 어차피 전 유튜브로 그 당시에 뭐 소소하게 뭐 몇십만 원씩 벌고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 부담 없이. 근데 그랬던 제 작은 교습소가 지금 10토막이 났어요. 한 달에 40만 원 채 남지 않습니다. 교습소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다들. 그래서 뭐 각종 뭐 이런 제도나 이런 압박 프레셔가 들어와요. 뭐 휴원을 해라, 뭐 해를 해라, 관리를 해라 이런 프레셔가 들어오고 인터넷 수업을 했었을 때는 수강료를 반으로 줄여라 이런 프레셔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상당수가 사실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외식업입니다. 음식을 팔린다고요. 술 팔든지. 근데 술집 다 죽었죠. 자, 그리고 코로나 됐죠. 4.5%야. 4%고 이게 2천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2천만 원. 저는 안 받았습니다. 받으려다가. 자, 이게 지금 4년 만길까요? 4년 정도, 3년인가 4년인가 정확히 말해 3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고 지금 사실상 무너졌죠. 무너지게 되면 회사, 중소기업, 자 갑니다. 중소기업 타격 없을까요? 또 대기업 타격 없을까요? 대기업은 타격이 좀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격은 분명히 받아야 크게 받을 거예요. 다 중소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대기업도 꽤나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자영업자 몰락은 곧 뭐라고 하냐면 곧 국가 세금, 국가 재정 문제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게 연속되어진다고요. 지금 상시 뭐 국가 부채 채권을 찍어내면서 막고 있어. 사실 많이 어려운 단계니까 지금 현재 채권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지원금이 나오고 국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지금 세금 낭비한다 하는데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고요. 세금 낭비라고 욕하는 새끼들.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은 뿌려야 될 시기야. 지금은 뿌려야 돼. 문제는 이 상황은 대비하려고 모아둔 자금을 미리 다 써버렸다는 거. 이미 다 소진해부하고 고갈시켜 버린 정부 탓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였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뿌려야죠. 자, 그러면 또 국가 부채가 문제가 돼요. 국가 빚이 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건물주분들 월세 다달이 잘 받아내고 계시죠? 뭐 몇몇 분들은 두세 달 정도 건물들을 깎아주셨다, 자진해서 깎아주셨다고 하시지만 상당수 건물주분들은 월세를 깎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가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냈습니다. 좀 짜증이 나서 연체를 좀 하긴 했는데 결국 다 냈고.
자, 이분들 모두 현금으로 건물 보유하고 있을 것 같나요? 이거 상당,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 나는 빚입니다. 상당한 비중이 빚일 겁니다. 상당한 비중이 빚.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 몰락은 그대로 상가 이 공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가게 되겠죠. 상가가 공실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보증금을 못 받죠. 그러면 뭐예요? 월세를 못 내죠? 또 못 받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자를 못 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건물주들이 빌린 돈을 못 갚겠죠. 이게 상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가들이 경매로 떨어져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30, 40대 지금 어르신들 50대, 60대보다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30, 40대가 문제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50대, 60대인데 이미 예전부터 집을 샀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그 집이 내 거라고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막 집 사고 연끌하고 막 대출해서 사는 사람들, 이분들 집 힘들 거 맞나요? 대출 없나요? 자영업, 회사 영원히 다니실 수 있나요? 만약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과연 몇 명이나 얼마나 될까요?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자 이분들이 타격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을 빌렸을 때 그만한 돈이 나오게 되고 사실 보통 보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 보니까 5억짜리 대구가 5억짜리면 평균으로 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 2억 그리고 3억 대출 이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60%. 자, 그럼 3억 대출이라면 얼마 정도 되냐면 3억이 100만원씩 30년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너무 실제로 해보십시오. 이 2% 뭐 해도 30년 복리 계산하면 엄청나거든요. 자, 여러분들 직장 과연 여러분들 30년 동안 계속 이 돈을 갚으실 수 있나요? 저는 약 3년, 4년 사이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40대 대출 연끌 한 가장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물론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 존재하겠지만 판단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게 가장 큰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매물들이 경매로 터져 나오는 시기가 3에서 4년 사이. 그리고 부동산은 산 고점은 신호는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기가 3년에서 4년 사이일 거라고요. 다시 올라가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어요. 사실 대출 없이 집을 사신 분들은 부동산에 집이 빠져도 어차피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다 같이 이런 영향이, 전체적으로 이런 영향이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현금도 가치도 마찬가지고, 물가가 같이 빠지면 내 월급이 줄어도 물가가 더 싸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내가 산 집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1억 정도 빠진다고 해서 5억짜리 집이 4억이 된다고 해서 내 삶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맞죠?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냥 집값 빠져서 기분 좀 나쁘네. 근데 옆집도 1억 4억, 옆집도 1억 빠져, 저 집도 1억 빠졌으면은 어차피 이상하면 똑같은 거거든, 상대적으로. 이제 빠졌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5억짜리 집, 그러니까 10억은 좀 과했다고 치면 5억짜리 집을 3억의 대출을 가지고 샀던 분들이에요. 빚을 못 갚게 되면 매물이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집값이 빠지게 됩니다. 갚아도 집을 팔아도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물론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라면 3억을 갚으면 되니까 2억은 내 거가 있으니까 집을 팔면은 예를 들면 1억이 빠져도 1억이 남잖아. 기분 나쁘겠지만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을 능력은 되잖아요. 모아두신 돈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훌륭하게 모으셨고. 하지만 80%에 대한 대출을 이상을 받은 분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연끌해서 전세로 갭 투자하신 분들은 자기 지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 1억 가지고 내 부동산 자체가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실 10억이 뭐야, 20억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좋다고 난 돈 부자고 떵떵거리고 있겠죠. 근데 그걸 팔지 않고 들고 계시는 분 존재한다고. 그런 분들은 아마 그냥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동산 정책,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 대출 비율, 그리고 전세 비중 마찬가지죠. 그죠? 세입자가 들어와야 빚을 낼 수 있다고. 집도 마찬가지로. 근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요. 왜? 돈이 없거든. 빚더미에 앉아 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집을 대출로 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행 대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세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집 사서 전세 내오신 분들 다 그 빚으로, 그 돈으로, 그 전세 내어놓은 그 집으로 집을 사신 거잖아요. 빚으로 다 사신 거라고. 그 빚이 가계 부채가 전세 비중까지 합쳐버리면 90% 가깝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90%는 좀 오버한데 말 실수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구 관련된 뭔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들어있는 그 대출 비율, 그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우리 주식시장,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주식으로 지금 돈이 몰려있어요. 왜냐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상태에서 돈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밖에 없잖아. 코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다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품이에요. 거품, 현재적으로. 그리고 거품이 조금 더, 거품 버블이 더 남아있을 것이고, 물론 진짜 가치 상승은 이 거품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게 진짜 가치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는 거지. 지금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근데 찍어낸 돈이 어디로 갔냐? 은행으로 갔어. 그 대출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부 다 빚으로.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미나스닥은 미쳤죠. 1250을 도달하고 지금 12,500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12,250 정도 되는데 12,500을 제가 최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포인트를 거기 보고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또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15,000까지 갔다가 미국 증시가 폭락을, 정말 한 5,000포인트 빠지는 폭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어 힘치 않아요. 그때는 진짜 인생 역전 찬스를 맞이할 수도 있으실 거고, 그건 변론을 하고.
이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든 뭐든 흐름은 같으니까요. 집이 어차피 내 집 팔아서 딴 집 사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죠? 좀 더 좋은 곳에서 싼 집을 사면 되는 거니까 현물의 가치가 다시 줄어들었다는 것 뿐이지만 빚내서 집 사지는 마세요. 제발. 비트코인 꼴 납니다. 비트코인만큼은 아니겠지만 빚내서 집 사지는 마십시오. 그 빚 가지고 그냥 조금은 그래도 신축급이 엄청 좋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집은 사기는 사야 되잖아. 그렇죠? 빚 좀 적게 내시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고 내가 실거주용으로 좀 저렴한 상대적으로 너무 고급적인 게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좀 있으시다가 한 3, 4년 사이 부동산 폭락이 전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적당히 그냥 매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능하다면 그 대출 이자 내지 마시고 더 모으셔서 월세 한 70만원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구 기준입니다. 서울은 뭐 100만 이상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집에서 좀 사시다가 열심히 모으셔서 적금하셔서 그 시기가 왔을 때 마음에 드는 아파트 들어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P가 마이너스 P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서울 쪽 P가 이제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만 해도 지금 P가 거의 제로 P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고 사실 뭐 2023년 정도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영상이 말이 맞았다면 그때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소설이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뭐 좋은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